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일 때도 됐는데 안 꺾이네요, 그죠?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래도 어제 오늘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보니까 약간 선선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문제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8월 달 안에 이 문제를 끝내야 되니까 진도 쭉쭉 빨리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는 150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예요. 문제지 150페이지. 자, 먼저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에다 별표 2개 좀 해주시고요. 자, 밑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장 부지 입지 선정에다가 밑줄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하고 원료 지향형 입지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론에서는 이 입지에 대한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거니까 네 가지는 맞고 하나는 틀리겠죠. 1번서부터 보면 산출 제품의 중량이 투입되는 거기다 밑줄 원료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료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맥주 같은 거죠. 나중에 원료보다 커지잖아요. 병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시장 제한형이다, 원료 제한형이다, 시장 제한형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시장 제한형 입지를 선호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최종 생산물이 거기다 밑줄 부패하기 쉬운 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산업이라면 부패한다는 얘기는 유통기한을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원료 지향형 같은 경우는 돌침되기 때문에 제가 부패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패하기 쉬운 산업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 제형의 입지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틀렸는데 가공할수록 중량이 증가한다에다가 밑줄. 그러면 자, 이것은 돌침대일까 맥주일까? 맥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업이라면 원료 산지에다가 밑줄. 자, 원료 산지란 얘기는 처음에 내가 제 원재료를 구하는 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공할수록. 그러면 이런 데는 어디에다가 입지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까운 소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원료 원료 산지가 아니라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야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원료 산지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존재한다고 그랬다?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 이게 가장 좋은 입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4번 문제 볼까요? 최종 생산물의 수송비가 기업의 비용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라면, 자, 우리 최종 생산물이 수송비의 부담이 크다면 어디에 있는 게 입지하는 게 좋다?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 즉 시장 지향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를 선호할 것이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편제 원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편제 원료가 뭐죠? 우리가 편제 원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제 원료는 어떤 원료를 얘기하는 거죠? 편제 원료가 뭐예요? 돌 같은 거잖아요. 광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편 원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 공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은 어디에 어떤 것을 한다? 원료 지향형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편 원료를 갖다가 사용하는 데는 어디라고 그랬다? 시장 지향형이라 했다는 거.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아까 그 지문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잠깐 들어볼까요? 자, 21번에 이제 공업 입지론의 대가다 그러면 이제 배보를 따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배보의 내용에 의해서 거리가 먼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할 때 밑줄 최소 비용에다 밑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저 입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최적의 입지라는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실게. 최소 비용에다 밑줄, 최적의 입지에다 밑줄.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노동비 절감 지점으로 입지를 바꾸는 경우,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송비보다 노동비가 더 크게 나온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꾸게 된다면 수송비 증가액보다는 어떤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노동비 증가액이 더 뭐하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크다면 최적의 입지는 어떤 것을 절약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노동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겠습니다. 보편 원료에다 밑줄. 아까 제가 보편 원료는 어떤 거라고 그랬다? 물, 공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보편 원료는 수송비가 거의 들지 않으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않으나 하고 끊으세요. 그 다음에 편제 원료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느 한정된 곳에서 나오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편제 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냐면 광물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돌, 그 다음에 석탄, 구리, 뭐 철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편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역별 가격 차이가 크고 또 수송비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편제 원료의 질이라도 어디에서 나오는 광물이 더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삼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알겠죠? 자, 인삼도 우리가 딱 인삼 그러면 딱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 인삼이 유명해요? 금산이 유명한 것처럼 뭐 석탄도 이런 것도 어디 석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보통 북쪽에서 광물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어지는 데서 많이 나오니까 수송비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등비용선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등비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삼각형 안에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도심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도심 쪽 안에서는 교통비가 80원만큼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전부 다 교통비에 대한 금액이 전부 다 얼마란 얘기예요? 80원, 80원, 80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는 교통비가 100원이 생긴다, 100원이 생긴다, 100원이 생긴다. 그래서 같은 교통비끼리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한다? 등비용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서 이 등이라는 얘기는 같을 등자를 쓴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입지를 바꾼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밑줄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비용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여기에서 공장 입지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입지를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자, 여기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수송비나 여기에서 자, 도심으로 들어가는 수송비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여기서도 100원 나왔고 여기서도 얼마가 나왔다? 1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운임에 즉 수송비에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것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 한다? 등비용선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맞았고요. 4번이 왜 틀렸는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밑줄 원료의 무게가 감소에다 밑줄 원료가 감소되는 거는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돌침대예요? 맥주예요? 돌침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원료 지향적인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원료 지수는 1보다 작겠어요? 크겠어요? 처음에 돌침대는 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다? 작고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작고 그래서 틀리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요게 틀렸다는 거. 자, 다시 한번요. 머릿속에 담을 거. 원료 지향형은 원료 지수가 1보다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시장 지향형은 자, 처음에는 작지만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료 지수가 작게 나온다는 거 까먹으시면 아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2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업 입지의 유형에 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수부터 한번 볼게요.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가공할수록 거기다 밑줄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다라고 해놨죠. 질문 들어갑니다.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원료 지향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원료 지향형인 산업이라면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머릿속에 탁탁 튀어나와줘야 돼요. 1번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섬유나 의류나 신발, 전자산업은 밑줄 노동 집약형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뭐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노동비가 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노동 집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는 거야. 노동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뭐하다? 큰 산업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크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라면 노동지향형 입지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미숙련공이란 얘기는 뭐야?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지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고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산업이에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외국인들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볼까요? 원료를 대량으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자,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한다까지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얘기는 원료가 주축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공업으로서 수송비 비중이 거기다 밑줄 낮은 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고요. 물어볼게요. 원료를 갖다가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료비에 대한 원료를 공장까지 끌고 오려면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다? 적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낮은 산업이 아니라 무슨 산업이다? 높은 산업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라면 거기다 밑줄 적환지점이라고 나온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적환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슨 말일까요? 적환지점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잠깐만요. 적환지점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대량으로 내가 물건을 원료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려면. 그러면 수송비가 가장 크다라고 했었던 거 맞죠? 그러면 그런 산업이라면 수송비를 줄여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겠어요?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원료를 많이 수입을 하고 대량으로 수입을 한다면 배편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알겠어요? 공장은 어디에다가 세우는 게 좋을까요? 도심에다가 항구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환지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환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적환지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수송비 비중이 낮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것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수송비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산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장비가 됐건 사람이 됐건 일단 기술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 곳에 입지하여 기술, 정보,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다음 밑줄 직접 지향적인 입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적이라는 얘기는 같이 모여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5번 제품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아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제품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얘기는 크게 수송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다면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 거의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밑줄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우라고 나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자유지향적인 입지에 해당이 된다. 이 자유지향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다가 공장을 차리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래픽 디자이너는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도심에 있나 시골에 있나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기술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럼 만약에 소설 작가다.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든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튀넨에다가 밑줄. 제가 그러면 위치지대설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는 이제 보통 이 튀넨은 농업 입지에 대한 것을 위치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도 위치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작물의 생산량이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었던데 틀린 것을 골라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튀넨에서는 제가 앞전에 서브로 정리를 했지만 튀넨이 뭐라 그러냐면 매상고에서 무엇을 빼주고 생산비를 빼주고 수송비를 뺐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지대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튀넨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것이 바로 곧 지대다라는 말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바로 튀넨이 얘기하는 가장 정의적인 개념이에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가까이에 재배를 한다는 얘기는 도심은 가까이에 있으면 지가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심 가까이에서 작물 생산을 어떤 거였냐면 부패가 빨리 일어나고 상하기 쉬운 것들을 도심 근처에서 했었던 거야. 그 어떤 게 가장 심할까요? 야채죠, 야채. 우리 왜 채소들 같은 경우 하루만 묵혀놓으면 그냥 바로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야채가 상당히 비쌌어요. 느끼게. 그 다음에 외곽 쪽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부패가 덜 되는 거 뭐가 있죠? 치즈라든지 이런 것 등은 외곽 쪽에서 농사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 서브노트 보실 때 그림에 보면 도심 쪽에는 채소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외곽 쪽에는 치즈나 이런 것 등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농작물 재배 형태가 달라 경작 작물과 경작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의 곡선도 달라지며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 곡선은 밑줄,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 곡선은 경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가팔라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가팔라진다고 그랬어요? 지가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갈수록 경사는 뭐 하다고 그랬다? 완만해진다는 거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시겠죠? 자, 맞는 얘기 3번.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제가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 왜 집약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싼 땅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집약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 특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부부 연계인 중에서 무슨 성? 부증성 때문에.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부증성 때문에 집약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의 농업이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으로 한다. 3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에다가 밑줄.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위치지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위치지대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데 해가 잘 들어오고 작물 생산을 잘 되는 곳이 농지로서 값이 비싸다, 싸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지대라는 얘기는 좋은 위치를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에서도 좋은 위치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상업지역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죠? 우리 이런 코너 도는 데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좋은 위치지대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또 질문. 자,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근접성과 접근성이다. OX. 제가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접근성이다 또는 근접성이다. OX. X죠.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도도 위치도. 알겠어요? 다시 위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용도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지금 물어볼까요? 자,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용도가 뭐예요? 농사잖아요. 그럼 도심 쪽에 접근성과 근접성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디예요? 외곽이죠? 이런 용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지 근접성이나 접근성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요. 거기 보면 위치 지대설의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자, 거기다 밑줄. 중심지에서 이런 얘기는 도심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겠지. 근데 여기 뭐라 했다? 점점 증가에다가 동글뱅이 해주시고, 자, 틀렸죠? 점점 뭐가 돼야 된다?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6번 문제에 도시지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대는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높고 에다가 동글뱅이. 자, 지금 뭐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지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가까울수록?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다는 얘기죠. 자,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차 낮아져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저기 우상향, 우하향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자, 제가 지가 이론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외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프라이스, 그래서 지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심 쪽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가파르게 되고 지가는 뭐하다? 비싸지는 거 맞죠? 그러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완만해지고 지가는 싸지는 거 맞죠? 그러면 도시에 있을 때는 이만큼이지만 외곽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의 곡선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알아두시고 맞는 얘기가 되겠죠? 2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에다 동글뱅이. 대체라는 얘기는 맞바꿀 수 있다, 동질성을 갖는다,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자,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제가 지금 방금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 곡선이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알겠죠? 입찰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바깥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수곡선 형태를 지닌다는 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기다 밑줄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에다가 동글뱅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에 대한 결합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결합 비율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자본에 대한 결합 비율과 토지에 대한 결합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느 값어치가 더 좋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땅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때 있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한 지대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높다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강남에 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이 땅에다가는 자, 어떤 거 농사를 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상가를 짓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상가를 지어서 내가 높은 임대 수익을 받는 게 맞죠? 그게 바로 자본의 결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결합 비율을 높인다는 뜻은 자, 제가 외곽 지역의 시골에 있어요. 알겠죠? 그런 데는 자, 여기에다가는 상가를 지으면 분양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뭐를 하는 것이 좋다? 농사를 짓는 거 맞죠? 그게 바로 토지 결합 비율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이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은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가를 올린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을 높인다는 얘기는 순수 자연의 땅을 활용을 높인다는 게 바로 토지 결합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에서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자 거기다 밑줄 자본의 대체성이 이런 얘기죠. 그럼 자본의 대체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토지를 갖다가 맞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성질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즉 자본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합 비율이 높으면 자본의 대체성도 같이 뭐 해야 된다? 높아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되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다? 낮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가로서의 값어치가 높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효용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본의 뭐라고 한다? 대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대체성도 뭐하다? 높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결합 비율이 자본에 대한 결합 비율이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도심 쪽에서는 농사 지어야 돼? 아니면 상가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야 돼? 상가 같은 건물을 짓는 게 효율적인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고 외곽 쪽으로 갈수록 점차로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방사형 교통망에다가 밑줄. 자, 질문 들어갑니다. 방사형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자, 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방사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방사형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토지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쭉 퍼져 있다는 얘기는 그 도로가 있다는 얘기는 개발되는 땅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이런 방사형 토지 근처에는 농사를 짓는 게 낫겠습니까? 상가를 짓는 게 낫겠습니까? 상가를 짓는 게 효율적인 거죠? 이해 가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제 방사형 토지다. 자, 방사형 도로다라는 얘기, 방사형 도로라고 그랬죠? 도로가 일단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방사형 교통망의 개선 확충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이런 데는 자, 보통 도심이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외곽 지역에서의 이용 주체별 단위는 토지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토지 사용량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에서는 순수한 토지로서의 사용하는 것이 감소된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토지로서의 감소한다는 거지. 즉 농사 짓는 땅으로서는 토지의 순수한 면을 사용하는 것은 감소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좀 생략을 해놨지만 자본의 대체성은 뭐 한 거예요? 높인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토지의 사용량은 감소해진다는 얘기는 땅을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토지로서 안 쓰는 거지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합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상가나 이런 데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지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 및 지가 이론에 대해서 기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는데 정답은 2번인데요. 제가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설명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고전학파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고가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에서는 신지가가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었냐면 순수하게 땅 자체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을 비용으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자체를 뭘로 봤다? 잉여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우리가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 노동을 전부 다 비용으로 간주했지만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체를 비용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2번이 틀렸는데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엄격히 구별했다 구별하지 않았으며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다음 밑줄 토지와 우리 자본과 우리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그랬죠? 그 비용을 확실히 엄격하게 구분한 게 고전학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토지는 불로소득 즉 잉여분이다라고 했고요. 노동과 자본은 확실한 비용이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분리된 게 바로 무슨 학파다? 고전학파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으며 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꼭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31번 문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버제스에다가 밑줄. 자, 버제스는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사람의 주거 형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기억나요? 여기가 우리가 도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그려가면서 주거 형태를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심원 이론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심 주변에 있는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산다?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왜? 이 사람들은 도심에서 일자리가 나오게 되면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 저소득층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무슨 층? 고소득층. 고소득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졌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과 고소득층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질병이라든지 누가 범죄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소득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19세기에는 어떤 병이 있었냐면 제가 설명을 했어요.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었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병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시대예요. 우리 왜 조선시대 허준이 있을 때도 역병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날 얘기 들어보면 뭐 솔잎을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송지를 씹어서 먹어뒀으며 배고픔을 달랬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 그 왜 어르신들 보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한 8, 90 정도 되신 분들 얘기.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그렇게 뭐죠? 마루 같은 데 있잖아요. 밖에 바퀴에다가 이렇게 마루를 해놓은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예? 예, 템마루? 예? 대청마루? 대청마루는 그 지붕 아래에 있는 거고 바깥에다 야외에다 이렇게 예? 행상? 아, 평상. 아, 요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 데서 왜 어르신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왜? 그 어렸을 때는 뭐 TV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는 어르신 얘기 듣는 게 더 재밌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죠? 우리 아들내미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집에 안 붙어 있어요, 맨날.
자, 그런 시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버제스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번서부터 볼까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밑줄, 침입, 경쟁, 천의의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침입과 천의 현상 중에서 누가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침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저소득화되는 것을 천의 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버제스가 얘기했고요. 맞는 질문 2번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것도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도시의 지가가 비싸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직주 분리 현상이라 한다. OX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시에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튀넨에다가 몇 줄? 튀넨은 고립국 이론이라는데 이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뭐야? 한 도시만 뚝 띄어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립국 이론이라고 해서 도시 내부 구조에 응용했으며 천의지대는 도심 쪽에서 경공업이 위치하고 바깥쪽에는 서민들이 위치한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천의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여 거기다가 동글뱅이, 도심에다 동글뱅이,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 거기다가 동글뱅이, 적어지는 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저소득층인 데는 범죄나 이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5번은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자,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심 쪽에 살겠어요? 외곽 쪽에 살겠어요? 당연히 외곽 쪽에 살겠죠.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도시에 살아? 맞지? 그래서 그런데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전자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전자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도심 쪽에서 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심 쪽에 주변에 있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살고 있다? 저소득자가. 왜요? 일자리 생기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도시의 지불 능력이 즉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고용기회가 많은 곳이 도심 주변이 고용기회가 제일 많은 거죠. 자, 그런 데서 살 것이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32번 문제 잠깐 좀 볼게요. 32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그 5번 지문만 보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다 밑줄 해리스하고 울만에다가 밑줄 좀 거주시고요. 자, 해리스하고 울만은 다핵심 이론을 만든 사람이 해리스하고 울만입니다. 그러면 다핵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핵이 여러 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계속 생겨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새로운 도시는 자기의 신도시끼리 뭉쳐서 어떻게 할까? 단단하게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네들의 생활 터전을 계속 늘려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산 지향형인 생각을 할까? 아니면 직접 지향적인 생각을 할까? 직접 지향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직접이라는 얘기는 모율집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에 우리가 수도 서울이었는데 서울에서 딱 분산돼서 자, 자리를 잡은 게 어디야? 처음에가 일산 신도시였죠? 일산이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분당. 맞죠? 분당도 하나의 자기 딱 자리점을 잡았잖아요. 이게 바로 직접 지역적인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5번에 틀린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분산 지향성이다 에다 밑줄 거주시고 분산하게 되면 서로들 자기가 잘났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단합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산 지향성은 틀렸다. 어떤 지향성을 가졌다고요? 직접 지향성을 가졌다는 거 그거 좀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33번 문제입니다. 자,
도시 구조에 관련된 이론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내라 했는데요. 1번 밑줄 그어볼게요. 동심원 이론에다가 밑줄. 자, 동심원 이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버제스였죠. 자, 버제스는 거기 보면 밑줄, 침입이나 경쟁, 천위 이런 도시 생태학적 관점을 접근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선형 이론에다가 밑줄. 자, 선형이란 얘기 또는 이것을 부채꼴 모양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선형 이론은 우리가 동심원 이론에서 발전을 해서 도심을 근간으로 하여, 자, 도심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뻥 뚫린 이 도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선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선도로의 끝자락에 누가 살고 있다? 고소득자가 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에 고소득자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자랑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있다? 중산층. 왜냐하면 고소득자하고 밀접해 있으면 집가가 오를까 내릴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부채 같은 모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채꼴 모형 또는 뭐라고 한다? 선형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누가 했느냐 하면 호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밑줄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교통망이 잘 돼 있는 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사실은 왜 비싸냐 하면 파라군이라는 게 맨 처음에 좋아졌지만 강남이 제일 좋았던 것은 교통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터미널이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국으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강남이 요지가 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호이트의 이론에서도 교통망이 구축이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게 호이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의 내부 구조에서 응용한 이론이며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접근성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는 도시에서 가깝다. 물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있는 것이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아까 제가 고소득자는 어디 위치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서 도로를 끼고서 있는 게 고소득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에서 밑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간선도로에 어떻게 있어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고소득자는 도로하고 가깝게 붙어 있어서 무슨 일이 터지면 도심에 그냥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가깝게 입지를 한 것이다. 어디하고? 교통망하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아까 제가 다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리스하고 울만이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런 신도시 같은 것은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개발하는 것 때문에 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다액의 발생 요인은 유사한 활동이 거기다가 동글뱅이 집중화하는 현상이다. 아까 제가 분산이라고 그랬다. 집중이라고 그랬다. 집중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단어는 꼭 담아야 됩니다. 집중하는 성향과 그 다음에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라는 거. 자, 아무래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있는 도시 안에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서울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분당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하나의 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는 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의 산업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동질적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 가지 무슨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 옷을 파는 데가 있다. 남자 옷, 여자 옷,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각각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등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심화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에서는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페이지는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에 중요한 지문들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니까 3번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여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틀린 것을 골라내라는 얘기죠. 1번서부터 볼게요.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시장로 세분화하면서 국제적 시장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개별성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지가가 다 다르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일반 재화하고 좀 달라요. 맞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라면 같은 경우는 신라면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1,000원이면 제주도에서 1,000원이잖아요. 이런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은 제가 동질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요. 천안의 땅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에서 하나밖에 없는 땅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국지적이 한정적인 시장의 성격을 갖는 거죠. 2번,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밑줄, 부증성에다 밑줄. 자, 부증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거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공급, 토지의 공급,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 뭐 한다 그랬다? 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성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제가 토지에 대해서 경제적 공급은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었죠. 그래서 토지의 단기적인 것은 어때요? 제가 소지나 원지를 부지로 만들 때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려. 맞죠? 그래서 공급 시차라는 게 발생이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에 가격이 뭐가 된다? 왜곡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장기가 될 때는 뭐 한다?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질문.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에서의 단기일 때는 탄력성일 때 어떻게 될까?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 되고 장기일 때는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 이런 것쯤은 이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까지 밑줄을 쭉 거보고요. 그 말은 뭐야? 공급 시차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가격이 왜곡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부증성,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공급에 뭐라고 그랬다? 비탄력성이다.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이 2번 지문은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자, 3번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자가시장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차가시장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우리 머릿속에 좀 담고 들어볼까요? 자가라고 하는 거와 차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자가는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차가라고 하는 것은 즉 임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알겠죠? 자가는 그냥 내가 내 집을 그냥 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가 시장이 클까요? 아니면 차가 시장이 클까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임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그 사람 중에서 일부가 뭐 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 얘는? 비탄력. 그렇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시장에서 수요는 차가시장의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밑줄, 비탄력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가 틀린 거예요. 아까 제가 누가 더 탄력적이고 누가 더 비탄력이라서 자가가 탄력이고 얘는 비탄력이지. 상대적으로 양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외우면 안 돼.
자, 그래서 거기다가 비탄력이다가 밑줄을 그시고 뭐라고 해야지만 올바른 게 될까? 탄력적이고 이런 얘기가 해야 되겠고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탄력적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왜 그런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제가 그러잖아요. 이 문제집은 일부 개인의 교수가 만든 거라고 했었죠. 기출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현력이 약간 좀 부족한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원래가 그냥 주택 공급 앞에다가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신규라는 말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지. 왜? 공급 시차가 있잖아. 그죠? 공급 시차가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이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출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죠?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주택 공급 앞에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신규라는 말을 써놔라.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럼 신규 주택은 상대적으로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4번. 일반 재화에서의 경우보다 수월하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용도, 가격,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투자론도 들어가겠지만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라는 얘기는 뭐야? 위험을 나누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주식, 예금, 부동산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동산에서 제가 부동산 중에서 자, 지금 100억을 갖고 있다는 전자에서 제가 부산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여수 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천안 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서울 땅도 샀다. 자, 이렇게 땅을 갖다가 골고루 샀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응? 자, 제가 지금 이거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어. 자, 제가 지금 100억을 투자를 해서 땅을 갖다가 산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땅이 한쪽 지역에다 올인한 게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땅을 샀다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러면? 자, 이건 포트폴리오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바로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적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재화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부산 지역에 100억을 올빵했다는 것은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도나 가격,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거기다 밑줄, 비공개에다 밑줄.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알 수가 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그죠? 자, 비공개함으로 특성이 있어서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고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그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5번 문제 지문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개 들어볼까요? 자, 여기 봐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고 막 이렇게 국가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제한을 걸고 규제를 강화했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건설업자는 공급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꾸 막 하지 마라 그랬잖아. 맞죠? 그렇게 되면 공급에 관련된 게 제한이 걸리니까 탄력적으로 하게 되는 공급량은 탄력성이 있을까, 비탄력성이 있을까? 비탄력성이 되겠죠? 그런 내용.
자, 그러면 우리 정책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자, 정책론에서 뭐가 있냐면 자꾸 정부가 개입을,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 뭐라고 그랬지? 내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오, 아, 라는 리액션? 좋아.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잖아. 그죠? 아유, 지지배달. 자, 요즘에 자꾸 이렇게 들으면 까먹고, 그죠? 나 자신의 진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죠. 그죠? 지지배달. 뭐 자꾸 대답을 해. 네네, 아주. 그 늙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에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이 틀렸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거요. 사용이나 용도의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에다 밑줄. 법규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얘기죠. 많을수록 공급곡선의 경사도는 어떻게 돼요? 완만에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경사도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어디로 보시게 되면요.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9번에 보게 되면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경제론에서 시점 그러면 유량이야, 절량이야? 절량. 기간은 유량.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일정 시점에다 밑줄.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공급량은 절량 개념을 에다 밑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다 밑줄. 자,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것은 유량 개념이다. 맞는 얘기? 자, 2번. 주택시장 분석에서 밑줄.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절량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자, 주택 공급이 밑줄.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 밑줄. 단기적으로 제한된다에다가 밑줄. 자, 그게 왜 그럴까? 단기적으로 왜 제한이 되는 이유가 공급량에 있어서 왜 단기적으로 제한이 되는 효과가 있을까? 공급 시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도 적어놔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지문 읽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맞는 얘기인데요. 3번이 틀렸어. 자, 3번 지문에다가 있잖아요. 별표 2개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향 여가에다가 밑줄 좀 거주시고요. 자,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향 여가는 누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까?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고소득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저소득자가 밀고 들어가는 것을 친입이라 했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저소득화되는 것을 천이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여과란 얘기는 우리가 이처럼 소득자 간의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가구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과 현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거기에서 어떤 게 있는가 잠깐만 볼게요. 하향,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설명합니다. 하향 여가 현상은 밑줄, 자원 배분에다가 밑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불량주택을 낳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 지문이 틀렸어요. 자, 거기에 가장 주된 핵심은 자원 배분입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원 배분이 뭐죠?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 제가 이 지문에다 별표 친 이유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기출문제로도 과거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봐요. 하향 여가가 됐건 상향 여가가 됐건 또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OX. 자, 이 질문 아직 우리 선생님이 자원 배분의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또 질문합니다. 자원 배분이 무슨 뜻입니까? 자원을 배분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배분한다는 얘기는 나눠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야.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가면서 저소득층이 밀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건 자원 배분일까? 아닐까? 자원 배분이야. 그럼 또 질문할게.
자,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다가구 주택자들을 지금 뭐 하냐면요. 중과세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런 거죠?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에? 자,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야, 너 중과세 먹어 이렇게 하고서 하죠. 그러면 중과세를 먹는 순간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주택을 뭐 하게 되지? 팔잖아. 처분하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물어볼게. 수영이가 예를 들어서 5채를 갖고 있었어요. 집을 예를 들어서. 희망사항입니다. 알겠죠? 자, 5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중과세를 땅 때리니까 수영이가 세금에 허덕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 채만 내비두고 4채는 다 팔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그 4채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건 자원배분이 아니야. 자원배분이야, 그게. 그 사람도 돈 주고 샀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자원배분. 그러면 정부가 이 정책을 핀 거에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자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다가구 주택자들한테 중과세를 매기는 이유의 주된 요인이 뭐야?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배분이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을 골고루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야. 물론 그거에는 대가가 따르겠지만 주택을 골고루 나눠주니까 수요와 공급 상태가 어떻게 돼요? 맞아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로 들어와. 하향여가가 되거나 상향여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구 이동이 되면서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사는 놈이 주택을 저소득자한테 넘겨주고 갔잖아. 일단은 어찌됐건.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틀린 말이 뭐냐면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자, 상향여가가 됐건 하향여가가 됐건 전부 다 무슨 배분이 이루어진 거다고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4번 지문도 아주 좋은 지문이거든요. 거기다 별표 한번 좀 쳐주세요. 저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개량 비용보다 개량 후 가치 상승분이 클 때까지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소득자하고 고소득자가 있죠. 여기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머릿속에 눈도장. 자, 물어볼게요. 고소득자가 있어요. 근데 수리비는 1억이야. 집을 수리하면. 근데 집을 딱 1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더니 집의 가치가 5억이 올라간다면 수리하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하지. 근데 고소득자가 1억을 수리비를 들어갔는데 똑같이 1억밖에 안 돼. 그럼 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고소득자는 뭐 해? 이사 가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야. 자, 그럼 저소득자 또 한번 볼게요. 저소득자가 수리비가 1억이 나왔어. 알겠죠? 그러면 1억을 드릴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저소득자는 점점 주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낡아지고 불량주택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저소득자가 수리를 하여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 문제. 다시 누가 했다고 그랬어? 시작. 저소득자라고 그랬어. 지금 저소득자가 수리를 해서 집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에 나온 거. 뭐야? 재개발이야. 알겠어요? 이거밖에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저소득자는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집이 망가져도 고치려고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저소득자는 자꾸 무슨 주택을 낳는다 그래서 불량주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저소득층이 집을 갖다가 수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시험 문제에도. 알겠죠? 뭐라고 그랬어? 재개발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클 때는 거기다가 동글뱅이 재개발이라는 말 나와 있죠. 재개발을 통하여 고소득층이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상향여가를 한다. 항상 머릿속에 담아야 돼. 세트야. 자, 재개발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저소득층은 분양대금을 낼 수가
없어. 다 팔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건 뭐라 하든 우리 아파트도 처음에 제가 이사를 왔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 38평, 45평이에요. 그런데 다들 연령층이 오래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대. 45평을 55평. 그 다음에 38평을 예를 들어서 뭐 45평 이렇게 늘리겠다 하는데 뭐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온 거야. 그럼 우리는 젊은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좋지. 당연히 뭐가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개인당 리모델링하는 분양가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3분의 2 정도가 주택을 기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찬성이야 반대야? 그래서 집값이 똥값이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거지도 중요해. 젊은 세대가 사는 동네와 나이 드신 분이 사는 동네는 분명히 달라. 어느 데가 집가가 많이 올라갈까? 젊은 세대. 저도 언젠가 늙겠지만 그 이유가 있어. 나이 드신 분은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그 돈을 갚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항상 여기 젊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젊다고 하시는 분 웃어봐. 자, 그래서 젊은 분들은 어느 쪽에 주거지를 갖는 게 좋아? 젊은 소득층이 있는 데가 좋아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상향여가가 일어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고가주택 건축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저가주택 시장으로 하향여기는 양이 회복된 만큼 신축력이 증가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수요와 공급 때문에 항상 계속 늘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